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해력 수업의 저자이시자 콩나물쌤으로 다양한 활동 펼치고 계신 전병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규라고 합니다. 현재 초등교사고요. 콩나물쌤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교육 정보 나눠드리는 교육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직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콩나물 선생님이라는 특별한 별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네네. 이 별칭을 사용하게 되신 이유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어릴 때 외갓집에 이제 콩나물을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시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여쭤봤어요. 저렇게 물을 이렇게 밑에가 빈 상태에서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나요? 콩나물을 좀 물에다가 충분히 적셔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면 콩나물을 썩는다고. 이 콩나물이 아무것도 못 먹는 것 같지만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좀 콩나물을 기르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아이들을 콩나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물에다가 좀 푹 담궈 놓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담궈 놓으면 콩나물은 썩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공부로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달아나고 싶어하고 공부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 너무 심하게 과하게 담궈 놓은 것 같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바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콩나물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 교사 외적으로도 문해력 수업을 포함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시면서 문해력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문해력이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문해력의 정의부터 생각해보자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독해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독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독해력이라면 문해력은 그것을 독해력을 포함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나의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하겠고요. 또 한 사람의 문해력 발달을 봤을 때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컸을 때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해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 자체가 우리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대로 다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을 잘 산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웅달 책방이라는 이 채널을 봤더니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던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본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본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들을 다 수렴해서 다 정리해서 내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나는 베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식은 물론이고 집을 사고 팔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에서부터 연인을 사귀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투자를 하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문해력들을 길러 놓으면 단순히 책을 잘 읽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능력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아이들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크게 하실 수 있는 것은 3가지인데요. 이게
부모님이나 성인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적 읽기가 돼야 됩니다. 독립적 읽기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권투를 배우든 뭐 테니스를 배우든 그 실력을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권투 레슨, 테니스 레슨 몇 번 받고 나서 안 하면은 실력이 퇴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책을 계속해서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문해력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문해력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책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혹시 문제집으로는 안 되나 이런 말씀들 여쭤보시거든요. 문제집으로 푸는 것은 문해력의 일부분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집과 이런 긴 글 책들, 문학과 다른 것은 일단 길이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앞과 뒤, 인물, 사건, 배경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긴 책과 한 페이지에서 한 3단락 정도 있는 이 글을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시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 아이들이 인생을 보면서 길게 봤을 때 길러야 할 좀 총체적인 문해력을 기르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책을 꾸준히 읽는 것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적 읽기입니다. 앞에 독립적 읽기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이 지도적 읽기라는 것은 어른이 주로 문해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같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읽어주면서 읽는 방법을 지도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읽기라는 것이 일종의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하자면 자유형이 있고 평형이 있고 접영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영법에는 그것만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익숙하게 하려면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유형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러면 자유형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접영을, 평형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문해력이 된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읽으면 당연히 문해력이 올라가는 것은 있겠지만 접영과 평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읽기의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 것처럼 그 수영의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것처럼 책을 잘 읽기 위해서도 책을 읽는 기술들이라는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들이 아이가 적용력이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 탁탁 캐치해서 잘 써먹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 5%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들었는데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적 읽기라는 거,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어휘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딱 읽었을 때 어휘를 몰라요. 그럼 아이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서 이 아이들이 어휘력이 느는 속도 자체가 늦고 그러면 이제 사전을 펼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사전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휘라는 것은 개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사전으로 다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2만에서 4만 단어를 보통 알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학습을 하는 단어, 학습을 해서 알게 되는 단어는 20% 내외예요. 대부분은 다 그냥 생활 속에서 습득을 합니다. 그냥 옆 사람한테 듣고 책을 읽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어휘력을 갖추게 하려면 습득을 하게 자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론이라는 거죠. 이 맥락상 봤을 때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론들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적 읽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읽기를 가르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휘는 이런 거야 라고 답을 알려주고 이 문장은 이런 거야. 그래서 잘 읽어봐 라는 말과는 달라요. 그거는 그냥 조금 뭐랄까요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모르겠고 그 다음 어휘 모르겠거든요.
그럼 뭐냐면 아이와 함께 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너가 된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어떻게 들어 올릴까?처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함께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지도적 읽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읽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해력을 증진시키려면 이 읽어주기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하고 사실은 나이가 들더라도 읽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주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독립적 읽기와 지도적 읽기를 모두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이 책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책을 읽어줬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 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책 읽어주지 않고 책만 읽어라 라고 한 아이들은 보통 책 읽는 것을 조금 괴로운 일, 해야 되는 일, 숙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읽어주기를 통해서 스스로 읽을 마음을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읽어주실 때 그냥 글자만 읽어주지 마시고 이 지도적 읽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표지 보자.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페이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 혹시 이 단어 알아? 이 단어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 처럼 아이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고를 하도록 물어봐 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사고하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도적 읽기예요. 이 어휘의 뜻은 이거야 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주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권, 두 권을 읽을 때 꼭 한두 개는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계속 던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해력이 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하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적 읽기, 지도적 읽기, 읽어주기 하시고 성인은 스스로에게 독립적 읽기를 하시고 내가 잘 안 읽힐 때 그러면 이 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사고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제 책 문해력 수업에 들어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를 못하겠네, 이 페이지를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지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독립적 읽기, 두 번째가 지도적 읽기, 세 번째가 읽어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중간에 지도적 읽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특별히 있다, 좀 소수이지만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응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적용력. 적용력.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배웠을 때 요거를 다른 상황에 가져다가 쓰는 건데요. 이거 결국 다 사고력입니다. 적용력 자체가 사고력의 중요한 능력인데요. 무엇을 배웠을 때 이거를 암기하는 사람이 있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배웠을 때 그래? 그러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하수들은 고수가 알려주길 바래요. 뭐라고 하죠? 종목 좀 찍어주세요. 이거 지금 사요, 팔아요 라고 답을 묻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배웠을 때는 다음 상황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샀어요. 그러면 벌고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용력이 낮은 사람은 뭔가를 가르쳐줘도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용력을 길러야 무엇을 배우든 투자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책을 읽기를 배우든 어떤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다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어휘를 추론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보자. 이 책에서는 내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용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추론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끝.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뭔가를 배우더라도. 정말 잘 배우는 사람은 그래? 그럼 나가서 바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 단어를 내가 어떻게 추론해볼까? 저 글을 어떻게 추론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넘어서 MZ세대라고 말을 하죠. 전 세대의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학교 커리큘럼과 평가 방식 안에서 문해력을 향상시켜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이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문해력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우리 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은가,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거의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2021년 초에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문해력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이 그렇지만 존재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문해력은 결국 국어 교육을 전공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식이 됐었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국어 교육의 하위 목표였어요. 국어 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문해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지금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문해력이라는 그런 이해들이 사회에 퍼졌어요.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사회를 하든 문해력이 없으면 다 못한다. 문해력이 있어야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문해력은 그냥 국어의 읽기 능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금 소홀히 됐던 것들, 첫 번째 인식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년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정말 잘하느냐 하면 10년 했는데 왜 못할까요? 절대량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한 주에 2시간, 3시간을 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잘하게 된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특히 언어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하기까지 엄마와 수년을 살면서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것이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방학까지 빼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기간을 하니까 10년 해도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문해력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어에서 읽기에서 한정적으로 다루는 거죠. 일주일에 5시간 국어인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다 나누면 결국에는 한 주에 1시간, 2시간. 그것도 문해력이 아닌 다른 활동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교육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체적인 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인 교육 방식의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육의 한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교육,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해외 선진국에서 엘리트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결국에 이걸 합니다.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육을 시켜요. 책을 읽히고 토론해가지고 네 생각을 쓰고 말해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네 스스로 생각해서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가 목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라도 더 빨리 맞추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듣고 반복하고 암기하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듣고 반복하고 암기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힘도 없고 읽어도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무언가 누구한테 배우면 금방 배우는데 이걸 내가 생각하면 뭐 10배도 들 수 있고 20배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런 교육들을 받아놓으면 뇌에 사고력 자체가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암기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고하는 뇌의 회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라는 것은 근육처럼 쓰면 발달되고 회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해력 교육 그 자체 방식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읽기는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치는 것과 지도의 차이가 뭐냐면은, 가르친다라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고 요건 요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누가 찾았냐면 교사나 부모가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려줘요. 이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문해력은 능력, 역량이거든요. 이거는 답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는 다시 여기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여기에 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뭐 비유하자면 요즘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핸드폰이 번호를 저장해 주니까 가까운 사람들 번호도 안 외우죠. 그런 겁니다. 누가 대신해주면 능력 자체가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교육, 읽기 교육도 이것을 읽고 아이가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어와 읽기 교육은 국어 지식을 가르치는 측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읽는 힘은 길러지지 않았던 그런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